두 번째 시간 진행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서 부동산 통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 요거에 대한 차이점과 투자법 같은 것들, 이런 거에 설명드릴 거고, 그에 앞서서 그 한간 그 뒷장을 보시면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전망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전망이에요. 부동산 가격 전망.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올해 부동산 가격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러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좋다. 없어요? 나쁘다. 대부분 나쁘다네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동산의 심리가 되게 강하다 그랬죠? 실제로 나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 포럼이라든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상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입니다. 예상이. 첫 번째는 뭐냐면 16년, 그러니까 올해죠. 지금 2월 달이니까 3, 4월 정도 경이면 이사 수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봄철에 당연히 이사를 하죠. 경기가 좋건 안 좋건 사람들은 집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사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논리예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예상인데 주로 우리가 겨울철에 비수기를 지나서 봄철에 봄철 이사 수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는 투자 수요, 가수요예요? 아니면은 실수요자예요? 실거주를 위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거주자죠, 실거주자. 근데 부동산이 움직이는 패턴은요. 자, 아까도 보셨지만 부동산 상승기 때가 있고요. 부동산 상승기가 있고 부동산 하락기가 있는데 굳이 두 가지로 이원화하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매수자는 주로 언제 살까요? 매수자가 언제 사는 시기가 언제예요? 부동산 하락기 때 집을 산다고요? 매수자들이? 네, 상승기 때 사는 거죠. 주로 이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실수요자에 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09년서부터 사실은 2013년 정도까지는요. 거의 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굉장히 좀 암울했죠, 부동산이. 예, 가격도 거의 변동이 없었고. 근데 가격을 처음에 에너지를, 그러니까 마중물을 누가 부어주냐 하게 되면은 이 실수요자들이 부어주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 13년도 9월 정도부터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요때가 저점,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패턴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14년도, 15년도, 11월 달까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온 거예요. 맞죠? 네. 요거 부정하시는 분은 없죠.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실수요자들이 왜 집을 샀냐면요. 왜 샀을까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가 대단히 완화 정책을 많이 썼죠. 예. 이것도 분명히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요거랑 맞물려서 나오는 얘기가 이 전세가 상승이에요. 전세가 상승. 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집을 샀잖아요. 그게 투자 수요예요? 실수요자예요? 당연히 실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010년경쯤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였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50%. 근데 2년 뒤에 2013년경쯤 되면은 이게 60%로 바뀝니다. 전세가 비율이. 그리고 15년도 얼마 안 됐죠? 7월경. 요게 70%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이 몇 프로냐면 73.6% 정도가 됩니다. 전세가 비율이.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집값이 4분의 1 정도만 있으면 집을 그냥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자 없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던 전세가가 수년간 몇 년간 올랐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올랐냐면은 집을 안 줬으니까 올랐어요. 당연하잖아요. 공급을 하게 되면요. 지금 전세가가 문제다 하는데 이 전세가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세가 그냥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전세가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응? 어떻게 한다고요?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공급? 맞습니다. 그거예요. 공급을 늘리면 돼요. 공급량을 확 늘려버리면은 당연히 전세가 내려가는 거죠. 무슨 재간을 버팁니까, 전세가. 전세 공급을 확 해준다는데. 그럼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게임 끝입니다. 이걸 모를까요, 정부가? 다 알죠? 왜 안 해요? 그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답이긴 합니다. 돈이 없어서예요. 예산이 없어요. 이 공급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LH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LH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빚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는 그래서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선진국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좀 상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쓰는 거예요. 건설사 인센티브도 주고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민간한테 이제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건데, 자, 이때 보시면 09년도부터 당연히 서프라임 맞고 나서 경기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안 하겠죠. 집을 안 짓습니다.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안 지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매년 결혼하는 사람은 있고 매년 집을 구한 사람은 수요는 거의 비슷한데 공급량을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공급량이 줄었는데 또 매수자들도 집도 안 사요. 그죠? 아니, 이 시기에 누가 집 샀어요? 10년도, 09년, 10년, 11년 이제 사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여기? 한 30분 되시는데? 없잖아요. 사셨어요? 한 분 계시네. 네, 그냥 없다고 하지, 이럴 때는. 네. 대부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도 없죠. 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매매 수요를 안 돌아서고 매매랑 전세랑 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전세로 다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쭉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 60% 넘어가는 요 시점서부터 이제 매매 수요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마중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잠잠했을 때 실수요자가 뛰어들어서 뛰어들고 하게 되면 공급량 늘죠? 아니, 거래량이 늘죠? 거래량이 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게 누가 덤비죠? 투자 수요가 붙죠. 투자 수요는 그 전에 안 붙어요. 하락기 절대 안 붙는다니까요. 근데 올라가는 모습 보면 개떼처럼 덤비죠, 또. 네. 그래서 처음에 실수요자들은 이게 좋거나 나쁘거나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가 몰리기 지쳤어. 내 집 하나 살래 마음 편하게. 이런 분들이 많아져 갖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다 싶어서 가수요자들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얘네가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게 에너지가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작년에 그 청약 같은 거 했을 때는요, 10대 1, 15대 1, 20대 1 이런 거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대 1이라고 치죠. 가장 적게 잡아도. 10대, 평균이 작년에 12대 1인가 그랬는데 10대 1을 보면은 이거 1자리가 다 완판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9명은 90%는 지금 못 구한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가수요도 있겠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무주택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값은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절적 비수기를 떠나서 봄철이 되게 되면 집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되면 다시 집을 사지 않겠느냐. 다시 집을 사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다시 가수요를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예상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가죠.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요, 사실 전혀 오를 것 같지가 않죠. 다음 달부터 오른다는 게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렇죠? 완전 죽었잖아요, 지금. 이거 첫 번째 의견 동조하세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나름 그 식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의외로 많았어요. 전 저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저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의견들인 게 사실은
작년 10월 달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확 꺾일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부동산은 확 꺾이고 확 올라가 그래요. 치고 올라갈 땐 또 무섭게 치고 올라가니까 갑자기 내려 떨어졌으니까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저런 의견이 있어요. 저런 의견이.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거를 제가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의견이에요.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자, 16년 올해는 보합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래요. 자, 첫 번째는 거의 생각이 없었고 두 번째는 어떨까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세요? 글쎄요. 그러면은 올해도 안 좋고 내년도 좀 떨어질 것이다. 자, 세 번째 의견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16년은 보합은 똑같으나 내년 이후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세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예측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상이 16년도 보합을 유지한 후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격이 상승한다. 자, 가장 큰 이유는요. 요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전망을 예측할 때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도 물론 보고요.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조사할 것도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전망에서도 가장 큰 요소를 미치는 것은 뭐냐면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그래서 경기가 좋건 나쁘건 전세 가격이 높으면 이거는 거의 사실 필연적으로 매매가의 상승을 동반을 시킵니다. 네. 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비교했을 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다. 이런 거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네. 있긴 있대요. 네. 그게 허수예요. 그것도 잘못 판단한 겁니다. 자, 이런 거요. 사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은 게 정상이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간혹 전세가가 매매가 역전 현상 이러면서 기사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거는 이런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1층서부터 30층까지 있어요. 이게 여긴 뭐 공원이야. 파크뷰.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여기 33평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한 10억쯤 합니다. 그럼 여기 1층 얼마예요? 10억인가요? 그죠? 네. 잘해야 9억이고 못하면 8억 5천이에요. 8억까지도 갑니다. 이게 한강이면 요거 15억 할 때 얘 10억 합니다. 많아요, 이런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기자가 볼 때는 이것도 A 브랜드, A 아파트의 33평 아파트고 요것도 A 아파트의 33평 아파트예요. 그러면 요거 30평짜리 10억이잖아요. 예, 이 전세가 9억이 될 수 있죠. 예, 인기 많잖아요. 30층이 조망 좋으니까. 얘는 얼마다? 8억 5천이에요. 그죠? 역전 됐어요, 안 됐어요? 역전 됐죠. 매매가는 8억 5천이 나왔는데 전세는 9억 아닙니까? 실거래가로 따져도. 이건 실거래가는 9억에 전세에 9억에 들어갔고 실거래가로 8억 5천이 팔렸어요. 같은 달에. 현세가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매물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역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다 사버리지.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 분석이고 뭐고 되게 많은데요. 다 중요해요. 근데 전세가랑 매매가랑 격차가 상당히 적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전세가 비율이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네.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 네. 요거 매물 찾기 어렵지 않죠? 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전화 몇 번만 돌리면 되잖아요, 부동산에. 그죠? 그러면서
AND의 개념으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이게 뭘까요? 이 매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매물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4억 5천이야. 90%가 넘어요. 투자할 만하죠. 5억짜리 5천만 원 갖고 살 수 있으니까 이자도 안 내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추후에, 향후에 이 매물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해서 전세가 가격 상승이 지속돼야 되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물을 찾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이 지역이 개발 호재가 뭐건 악재가 뭐건 경기 전망이 어떻건 저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요 두 개만 맞춰질 수 있는 걸 찾아낸다면 이거는 거의 사실상 100% 온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간단하잖아요. 돈 벌려고 오신 분들 아니신가? 네?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예요. 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데 전세가가 높여지면요. 이제 무조건 그냥 올려줘요, 이제.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돼요. 오화 개념이 된다거나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5억 투자했는데 전세가가 4억 7천이야. 좋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안 올라, 전세가가. 그럼 얘 오를 이유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잖아요. 이런 거 작년에 약간 꽤 있었어요. 서울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한 4, 5천만 원이면 투자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했거든요. 작년 봄이나 여름쯤에. 근데 그대로예요. 지금도 금액이. 왜? 전세가가 안 올라. 반대로 전세가는 계속 상승을 해요. 근데 매매가가 5억이었는데 전세가가 3억이었어요. 이게 4억까지 올라갔어요. 한 번에 쭉. 그렇다고 얘 오를 이유 있어요? 없죠.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아시는 거예요. 3억짜리가 4억 가봐야 얘는 오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비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향후에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런 매물 찾으시면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어지간해서는.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도 상관없어요. 금리가 어떠니 저쩌니 상관없어요. 얘는 올라. 우리가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그 전망은요. 그냥 언론에 맡겨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내일 2100으로 간다는 정보를 알았어요. 내가 미리 꿈을 꿔서 예지몽으로. 근데 이 100포인트 오른 거면 여러분들 여기 무조건 2200포인트 올랐다고 치죠. 그러면 이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주식 투자하면은 무조건 투자 대비 10% 벌 수 있어요? 하루 만에 10% 벌게 되면 연간 수익을 하면 3650%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거를 딱 정보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10% 벌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못 벌죠. 왜? 주식이 2000에서 2200포인트 가는 건 전체적인 거시경제 측면이고 내가 산 주식이 오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올라간 놈도 있고 떨어진 놈도 있고 중간 놈도 있고 10% 오른 놈도 있고 10% 떨어진 놈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 어떻고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어요. 내 매물이 오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가치 분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는 하되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질문이 있는데 예. 현재 전세가를 놓고 본 현재잖아요. 예. 찾을 수 있는데 네. 가격 전세가격이 지속될 거라는 거는 네. 어떻게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전세 가격이 계속될 수 있는 걸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전세 가격이 오르려면은 전세 공급이 많아야 됩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야 됩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투룸 주택이냐, 쓰리룸 주택이냐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에 따라 틀립니다. 자, 기준을 뭘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 다세대 투룸 주택이라고 해보죠. 자, 다세대 투룸 주택은 주로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 혼자 미혼인 사람, 두 번째 신혼부부, 세 번째 4인 가족. 자,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이 다세대 투룸 주택은. 그죠? 어렵지 않죠? 신혼부부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신혼부부들이 주로 나이대가 60대다, 50대다, 40대다, 30대다. 몇 대? 어려워요? 누가 제일 많겠어요? 30대.
여기 60대 신혼이 계신 것 같아요. 30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혼은 30대가 가장 많은 겁니다. 자, 30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 아니면 인재 왕창 이제 벌어야 될 시기다. 인재 막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죠. 한마디로 돈이 아직은 돈이 부족하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회사를 다니는데 높은 직급일까요? 낮은 직급일까요? 낮은 직급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를 타고 다닐까요? 아니면 지하철을 주로 이용할까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투룸 주택을 봤어요. 자, 찾았습니다. 와, 찾았다. 전세 매매가 2억 2천이에요. 전세가 2억이야. 오, 예. 90%. 자, 이제 얘가 올라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주택이 뭐다? 다세대 투룸 주택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주로 수요층은 누구다?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는 30대이면서 돈이 부족하면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수요층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망이 좋은 걸 좋아하겠습니까? 역세권 쪽을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역세권. 그러면은 다세대 투룸 주택 이렇게 전세가 낮은 것 중에서는 역세권 쪽을 주로 사야겠죠? 그죠? 역세권 쪽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내지는 업무 타운이 가까운 쪽.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가까운 쪽. 글씨 너무 못 쓰나요? 회사가 가까운 곳에 주택을 사거나 적어도 회사 가까운 쪽에 워낙에 없잖아요. 우리 도심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뭐 빌딩만 있지 뭐 있습니까? 여의도에도 없잖아요. 빌딩만 있고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회사가 가깝지는 않더라도 그 회사, 업무타운에 갈 수 있는 역세권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겠죠. 그죠? 자, 이런 쪽 회사가 가깝거나 회사를 관통하는 지하철역의 역세권 같은 것들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데가 전세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라면 또 틀리게 되겠죠, 얘기가. 분석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셨으면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됐습니까? 예. 아, 그 질문자분께서는 이해되셨어요? 예.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소장님 말입니다. 네. 이런 현상 일단 제가 그 지역에 살아야겠는데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막 전세만 보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전세값만 오르는 거예요. 네.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전세가가 많이 오르더라고.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만 오르고 매매가가 안 오르는 네, 그런 지역.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작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패턴도 보시면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잘 보세요. 자, 매가랑 전세가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가 채택하고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에 독특한 그런 제도인데, 자, 매가랑 전세가는 주로 같은 수요층입니다. 같은 수요층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신혼부부들 처음에 전세 들어갈지 매매 들어갈지 고려하잖아요. 그죠? 집을 처음에 살지 아니면 전세를 할지. 그래서 매매로 가는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로 가는 수요들도 있어요. 근데 자, 이 수요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매로 반이 가게 되면은 전세로 반이 가요. 반대로 전세로 매매로 4분의 1만 가면 전세로 그만큼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대신 적었어요. 매매 거래량이 반이 아니라 줄었어요. 매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매매 수요자가 줄었습니다. 가격 올라요, 떨어져요?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얘는 변동이 없어요. 그죠? 변동이 없는 상태야. 근데 전세는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이해되시죠? 얘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얘는 오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세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지쳤어. 그래서 매매 수요자들이 돌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돼. 그래서 이번에는
매매 수요자들은 그죠? 매매 수요자들은 많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전세 수요자들은 되게 적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엔 매매가 올라야 떨어져요? 매매가 오르죠. 전세는 어때요? 변동이 없겠죠. 네,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가 많아서 전세가 막 오를 때는 오히려 매매가 안 올라요. 수요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죠? 같은 수요라고 봤을 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얘가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매매가를. 그리고 정작치는 잘 안 오르는 현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얘가 또 많이 어느 정도 사니까 이제는 격차가 또 벌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또 내려와서 전세가를 또 올려줍니다. 네. 얘가 이제 다시 올려서 매매가를 올려주고 이런 패턴을 좀 보여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저 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일부러 안 지웠는데 현재 전세가 비율이 73.6%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80%가 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냐고 해봤더니 올해 말 정도에서 내년 초가 되는 겁니다. 전세가 비율이 80%가 되는 시점이. 이 시점 되면은요, 저는 다시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선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로 보는 겁니다. 저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저건 이제 매수자 관점인 거고, 또 하나는 매도자 입장에서요. 자, 매도자가 작년에 엄청 매도자 우비 시장이었어요. 팔고 싶으면 팔았어. 안 팔고 싶으면 안 팔았죠. 너 말고도 살 사람 많아. 튕겼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다시. 그래서 매도자들이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보는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지금 안 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도자들 버티고 있잖아요. 금액이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좀 떨어뜨리는 금액을 하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팔아야지. 이럴 분 거의 없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팔고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에 쓰는 표현이 뭐다? 관망세. 네. 매수자, 지금 분위기에 뭘 사? 더 떨어지면 사지? 야, 안 떨어뜨릴 거야. 버티고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 1년을 간다고 보는 겁니다. 왜? 매도자들 1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버티다가 1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야, 내가 졌어. 내가 좀 가격 떨어뜨릴게. 이렇게 되고 야, 전세가는 그동안 쭉쭉 치고 올라왔어. 그러면 갭이 굉장히 작아질 거란 얘기죠. 지금보다도 더 작게. 그러면 실수요자들도 사게 되고 가수요자들도 붙을 수 있을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시점이 좆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빨리 본 게 이제 봄철 이사 수요 때부터 가격 상승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 건 아직은 전세가가 80% 이상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멀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 이번에 방안이 나왔잖아요. 원금 상환하는 내용 무엇인지 아시죠? 이자만 납부를 하다가 이제는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납부 상환하게 되면요. 이거 사실 집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이거 샀을 수 있겠어요? 이자 1% 지금 뭐 0.25% 올라간다고 바들바들 떨었는데 아예 원금까지 갚아버리래요. 못하죠. 20만 원에서 25만 원 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70만 원, 80만 원 내라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란 얘기죠. 뭐 사실상.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이고 작년에 워낙에 많이 대출을 껴서 투자를 했으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계부채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시행을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같고 하자니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 같고 해서 원래 나왔던 원안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수정안으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쨌든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은 뭐 집단대출 같은 건 빠졌습니다만 기존의 거래 같은 것들의 원금을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봄철에 그렇게 산다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그야말로 이끌어줘야 돼. 에너지를 품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강력한 대책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은 아니고 이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배분, 갭이 좀 시간적 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안 좋아지면은 정부에서도 약간은 꺾여주는 다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뭐가 됐던 간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매도자들은 좀 지쳐가고 전세가는 어쨌든 그동안에 매매 거래 안 되니까 또 전세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올라갔을 때 그 갭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살 거란 얘기죠. 그 시점은 저는 저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제 말이 이해 가세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요? 16년도 이후에? 예, 내년도? 예. 내년도에 올해 같은 상승기가 짧게나마 더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가격이. 예.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세 번째가 의견이 저런 의견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 의견에 동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을 물어보셔도 저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저거는 저렇게 나오는 논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 예.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안 좋을 거 다 인정해. 근데 내년 이후에도 안 좋을 거야. 사실은 내년 이후가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논리는 뭐냐면 공급량이 워낙 많았다는 거죠. 공급량이. 자, 공급이 언제 많았냐면은 작년 경기 좋았을 때 14년도, 15년도 공급 엄청 했거든요. 그죠? 맞죠? 이 공급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보통 2년 반 정도에서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17년도나 18년도쯤 되게 됐을 때 이게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죠? 부동산의 굉장히 큰 특성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갭 차이가, 시간적 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 분필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요. 그죠? 공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수요가 늘어났는데? 만들어요. 만들겠죠. 바로 공장에서 찍어 돌리겠죠. 계속 하게 되면 공장도 증설하겠죠. 그리고 공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났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시장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그렇게 가능해요? 안 되죠. 한 3년의 시간 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요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4년, 15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17년, 18년도에 입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멋모르고 올랐다 이거예요. 왜? 입주 물량이 확 많은 거를 실제로 못 느끼거든. 그래서 분위기에 호도돼서 막 올라요. 이따 수익형, 차익형 분석할 때 해드리겠지만 이런 차익형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들은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13년도에 지은 거나 12년도에 지은 거나 14년도, 15년도에 했던 것들이나 뭐 부동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왜 13년도, 12년도는 전혀 안 오르다가 14년, 15년 갑자기 확 올라요? 갑자기 아파트의 재질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심리거든요, 심리. 그래서 보시면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 지금은 멋모르고 올랐으나 요때가 되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꺾일 것이다요. 자, 수요 공급의 논리는 수급 논리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공급량 많으면 공급 초과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꺾이는 거죠. 그죠? 공급 과잉의 다른 말이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이 별거 없어요. 공급이 과잉되면 디플레이션인 겁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던데 네. 가격 상한제가 철폐되면서 공급 가격을 너무 높였다. 네. 그건 어떨까요? 정확한 표현이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약가점제 제도가 변경된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분양권 시장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건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거시적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게 되면서 가격을 확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꺾일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는 건데 얼핏 보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7년, 18년 입주가 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거는 지역적 분석을 분명히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지역 분석. 그래서 이거는 국지적인 성격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역적으로. 자, 예를 들어볼게요. 동탄 신도시 같은 것들이나 이거 좀 하여튼 일부 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가 이번에 특히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도시라든가 어떤 도심권에 물량이 한꺼번에 확 쏟아진 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확 쏟아지게 되면은 수요층이 갑자기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초과가 돼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그 지역만 빠진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빠진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왜 빠져야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하락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잘못된 예견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도 안 빠지겠냐? 빠지죠. 지금 프리미엄 못 모르고 4천만 원, 5천만 원 붙었거든요. 빠져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빠질 겁니다. 그런 지역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과다하게 된 것들. 이거 다 조사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나 물량이 생기는지는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물량이 많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거기는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에 국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제 견해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의견이. 그래서 보시면 거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들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국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 발생 가능성은 있다. 예, 그리고 전세가 상승 추이가 어떻게 변모가 되느냐,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이런 지역은 당연히 전세가도 낮을 수밖에 없죠. 물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다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입주 시점에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이 지역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프리미엄 주고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입주 때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 자,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 전망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전 페이지가 되겠죠. 전 페이지. 이 제목이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인데 이제 뭐 어원에서 알 수 있겠지만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이제 월세를 받는 부동산들을 주로 지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양도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투자예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투자보다는 당연히 저렇게 차익형 부동산이 월등히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차익형 부동산보다 수익형 부동산이 좋을 시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할지도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가격계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주로 월세를 주 목적으로 받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원룸 주택이라든가, 그죠? 네, 그렇죠. 오피스텔, 상가, 네. 이런 형태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익형 부동산들은 당연히 판매 시 차익을 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세대도 가능하죠. 네, 뭐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하시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죠.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겠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많이 받으니까 얘는 좋은 건 뭐냐면 보유할 때,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보유 시점에서 보유 기간 중 수익이 발생하나요? 수익형이? 네, 수익 발생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죠. 사실상.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수익형을 사서 보유기간 중 수익이 발생시키고 매도할 때 차익을 내게 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수익형 부동산을 잘 사면 되는 거예요. 내지는 차익형 중에서도
월세를 많이 받는 건 사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알아둘 게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은 가격 상승 과정이 다릅니다. 네,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거리가 있고요. 지하철역이 현재 없어요. 네, 현재는 없어요. 근데 조만간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짜잔, 2016년 2월 3일인가요? 3일 날 발표를 했어요. 요 사거리에 여기 이 랜드프로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개통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 2월 3일 날. 그리고 언제 완공되는 시점이냐면 개통되는 시점은 지금 이거 용역 발전 어쩌고저쩌고 해서 2023년 12월경에 개통 예정이에요. 자, 2023년 12월 정도에 개통된다고 얘가 발표를 하게 되면 2023년 12월 중에 딱 됐어요. 그럼 개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거의 못합니다. 예, 발표하는 것보다 보통 2, 3년 늦고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2016년 2월 3일 날 지하철을 이제 공사한다고 개통 발표했고 여기에 A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B 오피스텔이 있어요. 짠. 자, 이랬을 때 뭐 위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둘 다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 될 예정인 거죠. 그러면 이 A 아파트의 가격이 오늘 오른다 안 오른다? 오늘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개통되려면 멀었는데 그래도 올라요? 왜 그럴까? 네, 많이 올라요. 오히려 개통 시점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개통 시 3번 오른다고 했어요. 발표 시점에 한 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착공 시점에 한 번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개통 시점에 오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발표할 때 쫙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때 미미하게 오르다가 개통 때는 안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처음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가격이 미리 반영되는 게 소위 말하는 차익형 부동산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을 보자고요. 자, 오피스텔은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응?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호재인데?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몰라요? 네. 오르긴 합니다. 뭐가 오르냐면 얘는 매매가가 오르고요. 얘는 오르긴 하는데 얘는 호가가 오릅니다. 호가가 올라요. 그냥 매도자들이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 거래는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자,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뭐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월세 받으려는 거죠. 그러면 월세 받을 때 당연히 수익률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죠. 무조건 수익률 높은 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매수자들은. 당연하죠. 그래서 자,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몇 퍼센트 수익률이 높은 거죠? 몇 퍼센트 수익률이 높은 걸까요? 요즘에 5, 6%? 야, 요즘엔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자, 5, 6%. 지금 5, 6% 정도면 만족하나요? 자, 근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금리가 4%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금액 만족해요? 못하죠. 더 올라가야지만 만족할 거 아닙니까? 1, 2% 더 먹자고 그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은행에서 따박따박 주는 거 먹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그 시중 금리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대 수익률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5에서 6% 정도면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B 오피스텔이 있어요. B 오피스텔이 지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을 받는 오피스텔이요. 일반적인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거 다 보통 이 정도 받거든요. 그럼 1,000만 원에 50만 원인데 그러면은 얘가 매매 가격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얘는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1,000에 50만 원을 받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매매가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수익률 계산을 해보시면 6%? 0.5%? 연 5%? 0.5%요? 그냥 제가 할게요. 자, 계산해보면 월 50만 원 받는 거잖아요. 우린 연수익률을 구해야 하는 거고 그럼 50만 원을 몇 달로 곱해야 됩니까? 10달이 아니라 12달이죠. 예, 12달이니까 이거 얼마죠? 50만 원 곱하기 12.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에요. 자, 600만 원인데 매매가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내 투자 금액은 그러니까 금리 융자 생각하지 않고 내 투자 금액은 얼마였죠? 1억이죠. 네, 1억 1,000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빼고 내고 우리가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1억을 투자금을 해서 연 600만 원을 벌면 몇 프로죠? 연수익률이? 6%죠. 그죠? 이건 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5% 내지 6% 정도가 돼야 되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입을 한다 이거죠. 그죠? 구입을 해요. 1억 1,000만 원에 팔게 되면은 구입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금액을 이것 때문에 1억 5천을 올려버려요. 1억 5천으로. 그러면 수익률이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4%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못 사거든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거를 금액을 높이려면은 자,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억 5천이 되려 그러면은 월세가 50에서 60에서 65만 원 정도가 되면은 1억 5천 가는 게 맞죠. 네, 여전히 6%가 나오니까. 그죠? 근데 월세를 지금 높일 수가 있어요? 아니, 개통되는 거는 뭐 한참 남았잖아요. 7년 뒤, 8년 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갖고 미리 선반영해서는 못 판다니까요. 절대로.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들은. 예. 왜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데 자, 세입자한테 그러면 야 나중에 역세권 여기 그 지하철역 생길 거니까 얼마나 좋아지나.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월세 좀 더 받자. 그거 인정하는 세입자 있어요? 없어요. 뭔 상관이야. 자기는 6개월이나 1년 뒤에 나갈 건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월세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월세를 높여받지 않는 이상 수익률을 높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높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무슨 얘기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매매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월세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근데 얘는 안 그렇죠. 작년에 오른 것처럼 그냥 올라요. 얘는. 경기가 그 지하철이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얘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얘를 사는 매수자들은 너 수익률 얼마야? 라고 물어봅니다. 너 수익률 얼마야? 1억 5천에서 4%인데 안 사죠. 야, 왜 사냐? 옆에 거 6%인데 너한테 안 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차익형 부동산들은 이런 거에 의한 호재 발표,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미리 반영됩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호재 발표가 아니라 호재가 완성돼서 여기에 실제로 지하철역이 들어서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발달되고 회사들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가 많아져서 월세가 많아지면 그때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가격 상승 프로세스가 완전히 틀립니다.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호재에 반영된 것들은 당연히 차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냥 막 사죠. 네. 안 사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만 기왕 살 거면 좋은 거 사자 이거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승분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똑같은 맥락인데 현재 월 수익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접근성, 공실, 역세권 여부, 옵션 여부 다 보겠지만 그게 결국은 그런 걸 다 보는 이유는 결국은 뭐로 귀결된다?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조도 보고 옵션도 보고 역세권 여부도 보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죠? 공실 발생 안 하고. 그럼 월세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그죠?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비싸게 팔고 싶으면 당연히 월세 가격이 높아져야지만 되는 거죠. 월세 가격을 안 높인 상태에서 매매가만 올리면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재가 반영돼도 안 돼.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자, 그 두 번째 보시면 자, 금리 상태에 대해서 가격이 변동한다.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금리에 따라서도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에서 차익을 엄청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이 금리가 좀 제가 우리나라 금리 아직은 변동이 없죠. 기준금리가 1.5%예요. 기준금리 1.5%. 되게 낮죠? 자, 기준금리 1.5%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은행에 돈 넣고 싶어요. 나와갖고 뭔가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네, 작년에 실제로 엄청나게 거래됐습니다. 오피스나 이런 것들. 금리가 되게 낮아요. 당연히 돈 넣어봐야 1억 넣어봐야 몇십만 원 안 나오니까 당연히 뭘 사야 돼요. 그러면은 1.5%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 같은 거 예를 들어 사면은 얼마 정도 받냐면 한 4%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거의 3배 뛰기잖아요. 당연히 사야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산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매수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을 해보자고요. 내가 시행사야, 시행사. 오피스텔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자, 월세는 비슷해요. 아까 보통 원룸 오피스텔을 만들었다. 시세 조사해 보니까 1,050만 원을 받는 오피스텔이에요. 시장 조사해 보니까 부동산한테 물어봤더니 요 정도 만들면은 이 위치에다 요 정도 6평 정도 되고 옵션 놓고 하게 되면 1,050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분양가 책정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시세의 역산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언제나. 네, 그래서 1,050을 받게 되게 되면 분양가를 얼마라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4%가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4%로 만들면은 한 1억 5천 정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1억 5천 정도예요. 그러면은 얘는 월 600만 원을 받는 거고 월이란다. 연 600만 원 받는 거죠? 연 6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얼마죠? 이건 매가고 투자금은 1억 4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거 계산기 있는 분 있어요? 없죠. 600만 원, 맨 600만 원이면 1억 4천 투자했으면은 대략 4.28? 예. 4.28%가 되는 겁니다. 연수익률 4.28 만들어주면 사요, 안 사요? 사죠. 1.5보다 3배인데 살 거 아닙니까? 분양이 완판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싹 팔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금리가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몰라요. 모르겠죠. 더 떨어지겠어요? 이게 오른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 금리가 됐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2에서 3%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금리가 예를 들어 3%다 하게 되면은 보통 5에서 6% 정도는 돼줘야 금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은행에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대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는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쨌든 우리는 1.5%에서 4.28%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받고 샀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랐어요. 3%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요 수익률 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이제는 5.5에서 6% 정도를 사야지만 사람들이 살까 말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1억 5천 매매가고 월세 1,050 받아요. 만약에 급하게 팔게 됐어.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 2년 후. 자, 얘는 50만 원씩 24개월을 받았죠? 얼마 벌었죠?
1200만 원. 계산 빠르네요. 1200만 원을 벌었어요. 신나죠? 소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벌었으니까 뭐 높이 받지도 않고 급하니까 내가 요 금액 그대로만 받아야지 생각하는 겁니다. 1억 5천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1000에 50만 원 받는데 1억 5천에 이거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방법은 뭐다? 월세를 올리면 되죠. 그죠? 간단하죠? 월세를 올리면 되죠? 어떻게? 세입자 두드려 팰 거예요? 안 되잖아요. 월세 올릴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월세를 올릴 방법은. 시세대로 가야 하는 거니까 이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월세를 못 올려준다면? 매매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맞춰주려면요. 대략 뭐 1억 얼마가 돼야 되죠? 2천? 이 정도 되나요? 네, 계산이 한 번 안 되네요. 1억 2천 정도가 돼줘야지만 이 수익률을 맞춰주게 되고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5천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1200을 벌었죠. 2년 동안. 그리고 얘 1억 2천에 팔았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천이 났죠? 그럼 얘는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쓴 거예요. 신나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800만 원이 난 겁니다.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든가 등등은 다 차치하고 거기에 따른 재비용 세금 같은 거 다 차치하고 순수 손해만 이만큼 난 거예요. 이거 무궁무진하게 많은 분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작년에 사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금리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은 엄청 사고 싶어요. 엄청 사고 싶다는 것은 남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반대로 기준금리가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는요. 이때는 오피스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또? 설명이 부족한가?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 금리가 높을 때는요.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은 수익률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려면? 예. 금리가 3%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얘는 6%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사잖아요. 수익률 6%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얘를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싸게 팔 수 있어요? 수익률을 높여주려면은 월세는 변동이 없잖아요. 싸게 팔아야지만 수익률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싸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싸게 공급. 결론은 뭐다? 금리가 높을 때는 시장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싸요. 사고 싶지 않겠지.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 박아두고 싶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아니 아까 멍청하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요때 사서 요때 팔면 되잖아요. 자, 금리가 높을 때 사는 거예요. 싸게. 금리가 떨어져 이제. 1.5가 됐어요. 이제 얘는 6%가 아니라 4.5% 맞춰줘도 돼요. 응? 얘 싸게 1억에 샀어. 1억 1천에 샀어요. 나중에 1억 4천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죠? 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면 자 결론. 금리가 낮을 때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아니, 파는 거는 보유하실 게 그게 맞나 봐. 무조건 판대. 없다고 치자고요. 살지 말지만 결정해요. 자, 낮을 때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은행에 넣어봐야 돈이 없는데 돈이 얼마 못 잤잖아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헷갈려요? 이거 하지 말까? 네. 사지 마요. 사지 말고 금리가 높을 때는 시장에 돌아다녀 보세요. 엄청 싸. 엄청 싸다니까요. 요때 사요. 이거 뭐 50만 원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팔 때 이익 먹어야죠. 손해 안 봐야지. 그러니까 그 고금리 때 사서 저금리 때 파는 거예요. 저금리 때 왜 파냐? 저금리 때 이때 뭐가 많아? 수요자들 엄청 많아요. 수요자들. 수요 많으면 그 가격 올라요, 떨어져요? 엄청 올라요. 싸게 사가지고 남들 산다고 막 덤빌 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요. 소용없어요. 작년 엄청 샀어요. 또 사람들. 아시는 분들도.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하고서 돌아서면 까먹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금리 상태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거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사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 얼마든지 차익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타이밍만 잘 잡아도 돼요. 타이밍만. 뭐 지역적인 분석 이거 뭐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해드릴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높더라도 역세권을 구입해라. 이거는 분양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매매만 따는 게 분양 맞는 것도 똑같은 위치입니까? 그렇죠. 분양받는 거 똑같죠. 예. 자, 가격이 높더라도 역세권을 구입하라는 건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역세권 구입해야지 이게 아니라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하철이 있는데 뭐 사거리가 있어요. 이거 이제 메인 상권이 되겠죠. 여기라고 치죠.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A 오피스텔이 있고요. B 오피스텔이 있고요. C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A 오피스텔이 자, A, B, C 오피스텔이 있어요. 어떤 걸 구입해야 됩니까? A. 자, 한 병을 팠을 것 같지 않아요? 확실해요? B. 네. A. 얘는 없어요? C 아니냐고요? 자, A, B, C 중에서는 당연히 A를 사야죠. 네, 여기 가까우니까. B를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도대체 생각으로? 가격은 똑같다는 제가 전제를 한 거고요. 자, 금액이 틀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헷갈려요. 자, 이게 2억이에요, 이제. 얘는 1억 8천이 됐습니다. 그죠? 1억 8천. 그 다음에 얘는 1억 6천이 됐어요. 자,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조건이라 그러면은 얘를 사는 거는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이제 금액이 틀려져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요럴 때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냐 이거예요. 네. 주로 여기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으신가 보죠?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은요? 아니, C가 금액이 낮으니까 이 갭을 메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A? 그래도 A요?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응? A가 올라야 B가 올라요. A가 올라요? B가 올라요? 가르쳐 드릴 게 없네요. 다 아시네. 맞습니다. 일단 A를 공실이 안 나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올라야 B가 오르는 것도 맞아요. 네. 근데 봐봐요.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야, 그래도 A를 사야 되지 않을까? 위치가 좋으니까. 또 한 부류는 B든 C든 금액이 싸니까 이 갭 매우기를 통해서 좀 가격이 올라가겠지. 좀 줄어들겠지. 이겁니다. 근데 이 두 개, A랑 C랑 비교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4천만 원의 좀 차익이 있어요. 4천만 원의 차익이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에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죠. 격차가. 근데 사례를 보거나 조사를 해보게 되면 주로 벌어집니다. 예. 이거를 그냥 좀 어렵게 표현하게 되면 양극화가 되겠죠. 양극화. 예. 그리고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요. 가까운 거 무조건 좋아해요. 가까운 거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게 한 15만 원 정도 더 비싸겠죠? 얘보다. 그죠? 그래도 여기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은 점점점 도태가 돼요. 그래서 금액도 약해지게 되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좀 벌어집니다. 이 비단 오피스텔뿐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먼저 사셔야 돼요. 저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걸 지금 역세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 가격이 더 높더라도 사실은 A를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고 실제로 수익도 더 많이 가져가요. 네. 기존의 사례를 봤더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성격하게 뭐 1억이다. 물론 이거 사야겠지만 어느 정도 가치 대변했을 때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 건 당연하고 격차가 나는 게 당연한 수준에서는 좋은 걸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네 번째로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차별화된 매물을 공략을 해라. 만약에 이게 좀 동일한 조건이라고 표현했지만 B나 C도 경쟁력을 갖추려면요.
얘랑 다르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얘가 복층형 구조예요. 복층형 구조. 근데 복층형 구조를 난 꼭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복층이 너무 좋아.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 패스 이걸로 갑니다. 그죠? 그전에는 아무도 안 왔는데 리모델 싹 하고 복층으로 만들었으니 여기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수요층이 몰리기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렇게 좀 약간 차별화돼야지만이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5번째로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래서 동네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굳이 저거를 갖고 강남권을 사야 된다거나 어디를 사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파트나 이런 일반 차익형 부동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가시성이 있느냐, 그 지역 내에서 공실 발생이 안 할 수 있느냐, 역세권에 가까우냐 이런 것만 주로 보는 거지 지역 자체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입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입지는 좋은 건데 이게 강남이건 강북이건 지방 소도시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갖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 입지 선정만 잘하면 되지 지역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수익형 부동산 말씀을 드렸고 9시니까 9시 한 5분 정도까지만 5분만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